1번 보겠습니다. 부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등기는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합니다. 형식에 따라서 여기 형식은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숫자가 독립적으로 구성돼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독립등기라고 부르고요. 숫자가 독립적으로 구성돼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독립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기. 두 번째, 부기등기. 이 부기등기는 숫자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등기가 부기등기예요. 이렇게 2개 이상으로 구성된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이 독립등기를 이 부기등기와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주등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독립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입니다. 독립등기, 주등기는 숫자 하나로 구성된 등기가 주등기, 독립등기.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니까 숫자 2개 이상으로 구성된 등기가 부기등기예요. 주등기에, 독립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부기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기 때문에 숫자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죠. 주등기에 붙일 붙자예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등기에 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이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두 번째,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때도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이론적으로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예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 등기는 을구의 첫 번째로 이루어진 등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등기예요. 그 이후에 갑은 이명박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 금액은 2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명박은 2억 원의 전세금이 있을 테고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전세권 등기는 을구에서 몇 번째 이루어졌습니까? 2번째죠.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2번 전세권 설정 병 2억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하냐면 한 5억 정도가 필요해요. 문제는 이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아직도 1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돈 달라고 얘기하기에는 을이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아서 1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를 다른 자에게 팔면 돼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양도라고 얘기합니다.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병은 10억 원을 을로부터 취득하겠죠. 10억 원짜리 채권이니까 얼마 정도면 을이 사겠습니까? 병이 한 9억 원 정도면 사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9억 원을 주고 이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10억 원의 채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때 이 저당권은 같이 따라가죠. 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법에서 수반성. 그렇죠. 저당권의 수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되면 이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에 딱 붙어서 수반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서 수반성이라고 불러요. 담보물권의 통유성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3월인데 수반성은 들어보셨어요?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 부정성도 있습니다. 부정성은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딱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멸되면 담보물권도 붙어서 끝나요. 이걸 부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끝나는 성질, 이를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뭐 있습니까? 물상되어 있어.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어요? 물상되어 있어는 뭐예요? 괜히 얘기했다. 이건 수반성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이 이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저당권의 주체가 바뀌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몇 번째 이루어졌습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3번. 1번 저당권을 병에게 이전시킨다라고 공시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동산이 경매 절차로 넘어갔을 때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이 경락대금은 순위 번호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배당을 받아가야 될까요? 을병 이명박 중에서. 을은 아니에요. 왜? 채권과 저당권을 전부 다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병에게 넘겼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을은 아니에요.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갈까요? 네, 이명박.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2번, 3번.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병이라면 을에게 9억 원을 주고서 10억 원짜리 채권과 저당권 취득하겠습니까? 취득 안 할 겁니다. 순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맞습니까? 이 을의 순위가 병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10억 원짜리 채권과 저당권을 9억 원 주고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 순위가, 을의 순위가 병에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유지하는 방법이 이 순위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할까요? 1의 1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부기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3번이라고 기록돼서는 안 되겠죠? 몇 번으로 기록돼야 될까요? 1의 1. 이 말은 요 순위가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기등기예요. 네? 1의 1. 1의 1. 다시라고 못 읽는 건 어디까지나 지적해서 그렇고 등기는 1-1 이렇게 읽어도 돼요. 네, 지적해서만 그렇고. 네. 여하간 이렇게 되는 이유 알겠습니까? 주등기 순위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갈까요? 병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1의 1은 2번보다는 선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명박 씨도 이름이 요즘 좀 창피하죠.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뭘로 바꾸고 싶냐면 이명복으로. 그러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가 뭐냐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이명복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하는 등기가 저당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라는 걸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이 이명복과 이 이명박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됩니다. 2번에 전세권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죠. 뭐로? 이명복으로.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여기 아까 이명복 어디 갔어? 여기 뭔가 잘못됐네. 그렇죠. 여기가 누구 돼야 됩니까? 이명복이 돼야 되죠. 이명박이. 그렇죠. 어쩐지. 네. 그러면 이제 이명박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명복으로. 이거 두 개 다 있으면 안 돼요. 공시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져야 될 겁니다. 이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명박과 이명복은 같은 사람이죠. 동일한 사람이죠. 그럼 동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기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이전에 다 한 건데. 네. 이론은 이론은 이렇지만 문제 푸는 건 대단히 쉽다고 그랬죠.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되는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 도출되는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두 번째 도출되는 등기는 부기등기예요. 그렇죠. 부기등기가 됩니다. 한 번 더 가보죠. 요 병이 정에게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정은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도 수반성에 따라서 넘어가야 되죠.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정에게 병의 순위가 유지돼야 되죠. 유지시키는 방법은 이 등기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위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는 부기의 부기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부기의 부기등기. 이 양반도 이름이 명복을 비는 것 같아서 좀 찜찜해요. 그래서 이름을 또 한번 바꾸겠습니다. 뭐로 바꿀까요? 이명길. 그러면 또 무슨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전세권에 왜 저당권이 돼 있어? 전세권이죠. 전세권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란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무슨 등기? 부기의 부기등기. 결국은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부기등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렇게 풀면. 그러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되는 등기일까요?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 2번.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환매등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시에 환매 특약을 체결을 해요. 이 환매 특약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사겠다는 특별한 계약 이런 뜻입니다. 환자는 다시 환자예요. 되돌릴 환, 다시 환. 요 매자는 살 매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겠다는, 지금 요 매매는 넘기겠다는 거죠. 넘긴 다음에 다시 사겠다는 특별한 약속이에요. 이걸 환매특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너한테 돈을 빌리기는 싫고 일단 내 집을 꼭 사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얼마 전에 로또에 당첨이 됐으니까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갑은 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일단은 너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팔지만 1년 내에, 아니요 2년 내에 내가 꼭 살 테니까 나한테 다시 팔아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은 네, 너한테 꼭 팔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사다오. 알았다. 살게. 매매계약. 다시 나한테 팔아다오. 그랬더니 알았어. 너한테 팔게. 환매특약. 이렇게 두 개의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러면 매매에 의해서 무슨 등기 이루어져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 환매특약에 의해서 갑에게는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는 다시 산다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환매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형성권이에요. 민법에서 형성권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환매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환매가 성립이 돼버립니다. 여하간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고 이건 물권입니까? 물권이 아닙니까? 네? 민법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다 민법이에요.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네, 물권이 채권의 일종입니다. 강의의 채권의 하나예요. 그러면 이거는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권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항력을 취득하고 싶다면 등기를 해야 돼요. 이를 환매특약 등기, 환매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즉 갑이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성립이 됩니다.
환매는 다시 사는 매매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시 갑의 이름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은 다시 갑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환매와 환매 등기가 실행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을. 따라서 을은 뭐라 부릅니까? 등기관리자. 그 다음에 요 갑은 소유권 상실하겠죠? 등기의무자. 환매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에게 발생한 환매권에 대항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니까 환매 등기의 등기관리자. 환매 등기 대항력에 복종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의무자.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되찾아 오죠. 이익이 발생하니까 등기관리자.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등기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등기가 실행이 되면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민법에서 매도담보라고 불러요. 즉 매매를 통해서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매매를 통해서 매도담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 매매계약과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과 갑과 을 간의 환매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돼야 돼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해야 된다.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환매특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환매특약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환매특약이 아니에요.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재매매 이해하기라고 합니다. 이건 다 민법에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환매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는 이 민법의 취지를 등기법이 받아들여서 요 두 가지는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동시 신청되지 않으면 이것도 환매 등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가등기. 맞습니다. 가등기라고 불러요. 이때는.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신청이 돼야지만 환매 등기가 되는 겁니다. 민법의 취지는 우리 등기법에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가 동시에 신청이 된다면 접수번호가 어떨까요? 똑같겠죠. 동시에 제출됐으니까. 접수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순위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동일하다는 뜻이죠. 순위가 같다는 것을 어떻게 표기하느냐면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로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매매와 환매특약 둘 다 계약이죠. 주종관계를 판단한다면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일까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주된 계약이고 이게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에게 이름을 붙일 때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민법의 취지는 등기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등기법 강사도 민법의 보조 강사죠. 네, 저는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개사 중에서 민법 박사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중개사 쪽에.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민법 선생님이세요. 네, 정식 박사가. 대단한 거죠. 네. 네. 딱 두 분 계세요. 원래는 세 분 있었는데 한 분은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고 네, 두 분은 진짜세요. 네. 우리 민법 선생님이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그러면 이 민법의 취지는 등기법에서 또 지켜져야 되니까 두 개의 등기가 나타나는데 어느 게 주된 등기고 어느 게 종된 등기일까요? 네? 주종 관계를 판단한다면 어느 게 주된 등기고 어느 게 종된 등기일까요? 민법의 취지가 지켜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주된 등기, 이게 종된 등기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 두 개의 계약은 동시에 체결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무효가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실효합니다. 이것도 같이 효력이 상실돼요.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가 되면 이거 자동적으로 실효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건 살아남습니다. 이게 주종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각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각하가 됩니다.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각하가 되면 이거 각하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서 공시 선생은 쫓아내도 민법 선생은 못 쫓아내요. 그래, 순위가 동일한데 순위가 동일한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맞습니까? 그럼 어느 걸 주등기하고 어느 걸 부기등기 해야 될까요? 이게 주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환매등기는 부기등기예요. 환매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되셨죠? 그런데 이 환매권이라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돈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환매권을 이 갑은 A에게 양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도가 가능한 권리예요. 재산적 권리는 다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환매권은 환매등기가 부기등기라고 했죠. 그러면 환매등기가 갑에서 A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여서 기록해야 됩니다. 무슨 등기를? 환매등기의 이전 등기를. 맞습니까? 그럼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부기의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환매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의 부기등기. 그렇죠? 네,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이것도 아직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전세금은 얼마로 할까요? 10억.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1순위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건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리고 병은 피담보 채권액이 2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네? 을과 병은 갑구에 등기가 될까요? 을구에 등기될까요? 을구에 등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을 10억. 2번 저당권 설정, 병 2억. 을과 병은 전부 다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되고 있죠.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무조건 주등기예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되면 다 주등기입니다. 그렇죠. 이때 요 갑이 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세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금 올려주지 않을 거면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속 살기 위해서 올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세금은 전세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세금이 이제 10억에서 2억이 추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바뀌겠죠?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변경 등기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전세 금액은 얼마가 추가됐습니까? 2억. 그럼 총 얼마가 됩니까? 12억.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추가되는 금액이 기존의 이 10억과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순위 유지가 된다면 이때는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순위 유지 무슨 등기 합니까? 네? 부기 등기. 같은 순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무슨 등기 할까요?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0억에 2억이 추가되면 이 병은 나중에 경매 절차로 넘어갔을 때 못 받을 가능성도 있죠. 네. 이것 때문에. 그럼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병에게는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 그렇죠.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이때는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됩니다. 승낙이 없다면 같은 순위가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승낙이 있을 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승낙이 없을 때는 주등기.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병에 승낙이 있다면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승낙이 있을 때는 1의 1번 전세권 변경, 그리고 요 10억과 요 2억이 있는데 이거는 둘 다 을보다는 선순위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구태여 나눠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둘 다 선순위니까. 그러면 여기를 12억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요거 내버려 두면 총 22억이 돼버려요.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지웁니다. 아직은 어려우실 거예요. 아직은 민법 지식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두 번째, 병의 승낙이 없다면 순위가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않습니까? 유지되지 않죠.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번 전세권 설정 을 10억이 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 병 2억이 되어 있는데 병의 승낙이 없으니까 순위 유지되지 않을 테고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될 테고요. 여기는 무슨 등기 한다고요? 주등기. 따라서 여기 몇 번? 3번. 그러면 요 10억 원은 요 병보다는 선순위죠. 그리고 여기 2억 추가되는 2억은 병보다 후순위죠. 따라서 이때는 따로따로 기록을 해야 돼요. 일부는 선순위고 일부는 후순위니까. 그럼 이거 지워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의 등기상 이해관계인 병의 승낙은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에요. 순위 유지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순위가 유지되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둘 다 선순위죠. 따라서 합산해서 기록합니다.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때는 합산해서는 안 돼요. 왜? 일부는 선순위고 일부는 후순위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아직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금 전세권 변경 등기를 봤죠. 이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는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승낙을 얻지 못한다면 주등기. 그래서 승낙이 뭐에 대한 승낙일까요?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순위가 유지되니까 부기등기.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순위가 유지되지 못하니까 부기등기 할 수 없고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될 겁니다.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부기등기의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 좀 보겠습니다. 2번, 3의 2번, 3의 5번, 4의 1번, 4의 2번. 어느 것이 가장 선수입니까? 주등기 갖고 판단해야 되죠. 이게 가장 선순위가 될 겁니다. 가장 후순위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서는 어느 게 선순위입니까? 주등기가 같을 때는 부기등기 순서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선순위가 되겠죠. 어느 것이 선순위입니까? 이게 선순위겠죠. 네. 그러면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의 순서 갖고 의하겠습니까? 그 그라는 표현은 부기등기라는 뜻이에요. 부기등기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니까 소유권자를 기준할 때 몇 번째 도출될까요?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 거 하고 있어요.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이론일 거예요. 아마도. 이 값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입니다. 물론 2월 달에 했어요. 확인은. 아직은 뭐 확인했는데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값은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값은 소유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를 갖고 있어요. 즉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에 채권자가 존재할 겁니다. 채권자가 존재할 거예요. 이때 채무자는 변제기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집행권원은 판결서가 집행권원이 돼요. 보통은. 그럼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먼저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그런데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서가 나오기까지는, 즉 확정 판결서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해요. 짧으면 1년,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중간에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소유권이 이미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네? 요 시점에 처분했어요. 갑이 을에게. 그럼 요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죠. 처분을 하게 되면 소유자는 을이 돼버립니다. 어느 요 시점부터. 그러면 판결서가 확정이 됐을 때 이때 소유권은 이미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을에게 넘어갔죠.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값은 A는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 이 값이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계속 보존토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처분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존토록 하는 소송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존소송이라고 불러요. 가지고 있도록 하는 소송. 이 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 본래의 안건인 소송. 보존소송은 채무자가 계속 가지고 있도록, 보존하도록 하는 소송. 이렇게 두 개의 소송으로 나눠져요. 이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보존소송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 두 개의 차가 뭐냐면 이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게 돼요. 그러면 이 보존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이 보존소송은 긴급성을 요하죠.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확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보존소송은 금방 결정을 해줍니다. 보통 2, 3일이면 결정이 나와요. 그러면 결정이 됐을 테고, 결정이 됐다면 공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소에 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촉탁에 의해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 이름으로 가압류 등기가 된다든지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 채권자 이름 위에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된 등기일까요? 네, 첫 번째. 그럼 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주등기입니다.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되냐고 결정이 돼요. 이건 주등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막 양심이 걸리는데, 네. 갑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전세권 등기라고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은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어딘가에 있겠죠? 얘는 B로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존재할 겁니다. B는 채권자, 을은 채무자.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원천, 집행 권한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 집행 권한은 뭐가 된다고요? 판결서. 그렇죠. 그래서 이 B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든다면 뭐가 있습니까? 전세권. 재산이죠. 그러면 이 전세권을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받아간다는 겁니다. 전세권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판결서를 만들 때 이 소송이 제기가 될 겁니다. 여기는 소가 제기되는 시점, 여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 그런데 이 중간에 을이 자신의 전세권을 병에게 처분한다면 이 시점부터 누가 전세권자가 돼버립니까? 병이. 맞습니까? 그러면 을이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 을이 이 전세권을 계속 보존하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존 소송은 두 가지가 있죠.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 B가 금전 채권일 때는 뭘 신청한다고요?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자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 보존 소송은 금방 결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금방 결정해 줄 테고, 그리고 등기소에 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 B 이름으로 가압류 등기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된 등기일까요? 네?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갑.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이 B의 등기는 몇 번째 도출됐을까요? 첫 번째는 전세권 등기, 두 번째는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요. 아직은 어렵겠지만 민법 지식이 아직 약해서 나중에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 아주 쉬운 내용이 돼버려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기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등기라고 해서 처분 제한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하게 돼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상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라고 나온다면 무슨 등기? 네? 지상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될까요? 지상권 등기가 첫 번째, 지상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두 번째.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임차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왜? 소유권자부터 첫 번째 도출되는 게 임차권 등기. 두 번째는 임차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몇 번째? 두 번째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전부 다 이걸로 결정이 돼요. 네. 넘기겠습니다. 3번을 보실까요? 3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승낙이 없다면 주등기, 승낙이 있다면 부기등기. 무슨 등기일 때? 권리 변경 등기할 때. 맞습니까? 여기서 권리 변경 등기는 몇 번이겠습니까? 네? 1번을 보시면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을까요? 아니, 여기 보시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예요. 이름이 바뀔 때도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주소가 바뀔 때도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주민번호가 바뀔 때도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예요. 왜냐하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등기명인을 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데 동일성을 표현하죠. 첫 번째 도출됐겠죠. 무슨 등기? 네? 네.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네.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부기 등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근저당권을 갑에서 을로 이전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될까요? 네? 두 번째죠.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세 번째, 전세금을 9억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 아까 보신 거죠? 네. 이걸 권리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리소멸 약정이 있을 경우 약정에 관한 등기. 약정은 무조건 무슨 등기 한다고 했죠? 부기 등기 한다고 했습니다. 약정 등기는 무조건 부기 등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보셔야 돼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되니까 무슨 등기겠습니까? 주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5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을은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가진 거라고는 이 권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채권, 질권 설정이라고 불러요. 질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병은 5억 원을 빌렸죠. 5억 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10억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이 설정이 된 겁니다. 이 질권이라는 권리는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질권이에요. 인질이 될 수 있는 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산과 권리가 인질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을은 10억 원의 채권을 병에게 인질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채권 질권이 존재합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피담보 채권이 넘어갈 때, 인질로 넘어갈 때 저당권도 수반성에 따라서 같이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10억 원에 붙어서 따라가요. 이를 저당권부 채권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이 붙은 10억 원의 채권 질권이라는 뜻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인질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를 저당권부 채권 질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병명의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됐을까요? 맞습니까? 따라서 무슨 등기하겠습니까? 여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 도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기 등기예요. 네, 부기 등기. 그러면 이제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이게 바로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입니다. 질권이 민법에서는 시험 범위에 빠져 있죠. 그래서 민법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나오는데 이게 나옵니다.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쭉 읽어보시면 돼요.